지난 5화와 6화에서 팔척귀의 위협은 점점 더 커졌고 왕실을 향한 그의 원한은 이제 영인대군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전의 태중 아기마저 노리는 음모가 드러나 궁궐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철이와 여리는 이 모든 위협에 맞서기 위해 몸주신의 계약을 맺었지만 팔척귀를 물리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이무기인 강철이가 인간의 감정을 알게 되고 인간의 몸에 갇힌 채로 여리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여리를 돕고 있는데 그의 앞에 여리마저 수살귀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했습니다. 과연 강철이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여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5화는 영인대군이 변사체로 발견되며 시작됐어요. 임금은 시신에서 나는 특유의 악취로 이것이 팔척귀의 소행임을 직감했고 여리의 경고가 현실이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섭스님을 찾아서 하룻밤을 지낸 강철이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팔척귀를 완전히 없애려면 야광주의 힘을 모두 써서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 거였죠. 천년 수행 끝에 용이 되기도 전에 죽으라니 말도 안 된다며 발끈했습니다. 한편 여리는 산꼭대기로 가서 드디어 할머니의 무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철이는 고민 끝에 여리와 몸주신 계약을 맺고 팔척귀를 물리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식을 마친 강철이는 여리에게 자신이 용이 될 때까지 몸주신으로 모셔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네가 마음속에 아무리 그놈을 품고 있어도 난 결코 널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에서 그의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대비는 풍산을 원망했지만 풍산은 책임을 임금 곁에 강한 술사에게 돌렸고 대비는 임금을 의심하게 됐어요. 이때 풍산이 모시는 어르신이란 존재가 등장했는데 왕실을 차지하려는 야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전 좌의정인 최원우로 보였습니다. 임금에 의해 도성 출입이 금지된 강철이와 여리는 중전의 부름으로 다시 궁궐에 들어갔어요. 여리는 영인대군 처소에서 제로 쓴 부적을 발견하고 팔척귀가 불에 타 죽은 화귀임을 추측했고 강철이는 이제 팔척귀가 방식을 바꿔 원자를 바로 죽이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임금은 음사를 반대했지만 결국 강철이를 검소관으로 복직시키고 여리를 애체장인으로 궐해들였어요. 여리는 불의 기운이 강한 병호일에 팔척귀가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고 서고로 유인해 강철이의 야광주로 제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리는 팔척귀를 서고로 유인하면 강철이가 야광주의 힘을 담은 언얼도로 팔척귀를 찌르는 계획을 세웠어요. 강철이는 경험 많은 무당도 같이 부르자고 했지만 여리는 윤갑의 혼령이 소멸될까 걱정되어 거절했습니다. 병호일이 되어 서고에서 대기할 때 원자가 팔척귀는 무서운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라고 했지만 이유를 듣기도 전에 팔척귀가 나타났어요. 강철이의 야광주를 담은 언얼도가 팔척귀에게 전혀 통하지 않자 팔척귀는 여리의 부적을 찢으려 했고 모두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6화는 강철이의 야광주와 언얼도가 팔척귀에게 역부족인 상황에서 시작됐어요. 다행히 여리의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임금의 경귀석으로 팔척귀를 완전히 없애진 못했지만 내쫓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후 임금이 경귀석을 얻게 된 것은 할머니였던 인덕대비가 아끼던 무당이 넙덕이었고 그 넙덕이 아끼던 수정아를 이정에게 주어 애체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임금 역시 넙덕이 여리의 외조모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풍사는 자신이 모시는 천지장군을 방해하는 이가 여리임을 눈치챘지만 여리와 강철이는 아직 풍산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더 큰 위험은 풍산이 중전의 회임 소식을 듣고 태중의 아기를 팔척귀의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거였어요. 도성에는 강철이의 동생인 이무기 비비가 등장했어요. 60 넘은 양반을 잡아먹고 검은 용이 되길 꿈꾸는 비비는 윤갑의 몸에 갇힌 강철이를 조롱하며 그 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윤갑을 죽이는 것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리는 강철이와 몸주신 계약을 맺었으니 윤갑의 몸을 지킬 거라고 말했어요. 비비의 의심에 강철이는 여리가 완전히 마음을 열면 이 몸을 죽이고 그녀를 차지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여리 곁에 더 머무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강철이는 실제로는 팔척귀를 물리칠 힘도 없는 상황에서 여리와의 약속을 핑계로 그녀 곁에 있을 시간을 늘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중궁전에 간 여리는 중전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중전의 허락을 받아 처소를 살피던 중 베개 속에서 두개골을 찾아냈고 충격에 중전은 혼절했습니다. 중궁전 상궁은 중전이 팔척귀 때문에 아기가 위험할까 회임 사실을 숨겨왔다고 밝혔고 여리는 부적이 태중의 아기를 노린 것임을 깨달았어요. 분노한 임금은 중궁전 궁인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한편
여리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넙덕의 신령을 비추는 명두로 두개골을 비추는데 잡귀가 나타나 공격했습니다. 강철은 잡귀를 막아내는데 이 잡귀가 물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강철은 수귀라고 하고 여리는 수귀를 잡기 위해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풍산의 힘을 받은 수살귀의 저항이 심했습니다. 강철이 물속에서 여리를 구해냈지만 물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수살귀가 이번에는 강철이를 물어뜯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리가 강철이를 구하기 위해서 수살귀의 등을 칼로 찔렀는데 이에 수살귀가 여리의 몸을 잡고 여리의 얼굴에 검은 물을 쏟아내면서 6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7화는 수살귀의 검은 물에 노출된 여리와 그녀를 구하려는 강철이의 분투로 시작됩니다. 강철이는 자신의 야광주 힘을 일부 사용하여 수살귀를 물리치는 데 성공하지만 이미 여리의 몸에는 검은 물이 침투한 상태입니다. 여리를 안고 급히 그녀의 처소로 달려가는 강철이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인간적인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이들이 여리를 진찰하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강철이는 초조한 마음으로 여리 곁을 지킵니다. 그때 여리가 의식을 되찾고 몸을 일으키자 강철은 안심합니다. 한편 중전의 베개에서 발견된 두개골과 부적의 격분한 임금은 중궁전 궁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잡아들여 궁문장에 모아놓습니다.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 대로 고한다면 내 목숨만을 살려줄 것이다라며 엄포를 놓지만 대부분의 궁인들은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라인이 흐느끼며 맹인 충산이 시켜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풍산이 주는 두개골을 중전의 베개 속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몰래 중전의 처소에 침입한 그녀는 풍산이 가져다준 두개골과 부적을 베개 속에 숨겼다고 합니다. 이 증언의 임금은 대비의 신복인 풍산을 의심하게 되고 직접 대비전을 찾아갑니다. 대비마 말하면 무언가 알고 계신 것이 있을 듯하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물으니 대비는 즉각 분노하며 지금 나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대비는 영인대군을 잃은 상실감에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이제 자신까지 의심받는다는 사실에 격분한 것입니다. 임금은 대비와의 대화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고 편전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강철이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강철이는 이미 수살귀와 팔척귀의 연관성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한편 여리는 수살귀의 저주를 받아 점점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녀는 궁궐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함을 느끼며 이상해 몸이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그녀는 쓰러지고 주변의 궁녀들이 급히 그녀를 부축하여 처소로 데려갑니다. 강철이는 여리의 상태를 듣고 더욱 초조해집니다. 이제 그는 임금에게 직설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합니다. 그 수살기는 악착같이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다. 내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테냐라는 강철이의 도발적인 질문에 임금은 분노하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강철이는 살을 풀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고 살을 쏜 귀신을 잡는 거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리 시간을 지체하다간 여리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임금은 결단을 내리고 풍산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풍산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는지 맹청을 떠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임금은 맹인들의 집회소인 맹청을 수색하라 명령하고 강철이는 여리의 상태가 걱정되어 그녀의 처소로 향합니다. 여리의 처소에 도착한 강철이는 그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리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라고 중얼거리는 여리를 보며 강철이는 자신의 불완전한 야광주 힘으로는 수살귀의 저주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비가 찾아와 강철이의 상태를 보고 비웃습니다. 이제 와서 인간 여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냐. 천년 수행한 이무기가 이렇게 나약해져서야라고 조롱하지만 강철이는 이제 여리를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맹청 수색 과정에서 임금의 관원들은 풍산의 은밀한 처소를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팔척귀를 숭배하는 의식 도구들과 함께 대비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대비가 풍산의 행동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한편 여리의 상태가 점점 위험해지자 강철이는 결단을 내립니다. 가섭스님이 말했던 대로 야광주의 힘을 써서 수살귀를 없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천년 동안 수행해온 용이 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철이는 열이 곁에 앉아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광주 힘을 조금씩 열이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철이는 과거 자신이 열이를 몸주신으로 삼으려 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1000년을 기다렸던 건 용이 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라고 속삭이는 강철이의 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가득합니다. 야광주의 빛이 열이의 몸을 감싸기 시작하고 그녀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됩니다. 그러나 수살귀의 저주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저주를 내린 본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강철이는 풍산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임금은 이미 맹청수색에서 발견된 증거들로 풍산과 대비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대비를 직접 의심하기는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임금은 자신이 직접 풍산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강철이는 열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비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비비도 강철이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정이 들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는 비비에게 강철이는 1000년을 살아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인간의 몸으로 겨우 며칠 살아보니 알게 되었다라고 답합니다. 임금과 강철이는 함께 풍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풍산이 자주 찾는다는 산속 암자를 찾아가는 길에 임금은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강철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선왕이 광증에 시달리다 비참하게 죽었던 일, 그리고 이제 원자마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팔척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철이는 임금의 이야기를 듣고 팔척귀가 왕실의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는 열이의 추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한의 출발점이 13년 전 어떤 사건과 관련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산속 암자에 도착한 임금과 강철이는 그곳에서 풍산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풍산은 이미 팔척귀의 힘으로 보호받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이는 자신의 야광주 힘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풍산에게 접근하려 하지만 이미 열이에게 많은 힘을 나눠준 상태라 역부족입니다. 풍산은 자신의 우위를 확신하며 비웃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천지장군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왕실은 멸망할 것이고 새로운 주인이 등장할 것이다. 풍산의 말에 임금은 그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묻지만 풍산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라며 신비한 미소를 짓습니다. 한편 열이는 강철이가 나눠준 야광주의 힘으로 의식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비비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비비는 그저 강철이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돕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열이는 자신의 몸 상태가 호전된 것을 느끼며 그것이 강철이의 도움 덕분임을 직감합니다. 그 이무기가 나를 위해 라는 생각에 열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윤갑을 구하기 위해 강철이를 이용하려 했던 자신의 계획과 실제로 자신을 돕고 있는 강철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암자에서 풍산을 상대하던 강철이와 임금은 갑자기 나타난 검은 그림자에 당합니다. 바로 팔척귀의 실체였습니다. 팔척귀는 풍산을 보호하듯 그의 앞에 서서 강철이와 임금을 향해 천천히 다가옵니다. 강철이는 남은 야광주의 힘을 모두 끌어모아 팔척귀에 맞서지만 이미 많은 힘을 열이에게 나눠준 상태라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임금은 칼을 뽑아 팔척귀에 맞서지만 인간의 무기로는 귀신을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갑자기 열이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비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철이와 임금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열이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강철이가 준 야광주의 힘을 이용해 팔척귀에 맞서려 합니다. 열이가 나타나자 풍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있지? 수살귀의 저주는 라고 중얼거리자 강철이는 내가 살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풍산은 이무기가 인간을 위해 자신의 힘을 나눠줄 리 없다며 믿지 않지만 강철이의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열이는 강철이에게서 받은 야광주의 힘을 이용해 할머니 넙덕에게서 배운 진언을 외웁니다. 그 순간 팔척귀는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열이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풍산에게 다가갑니다. 너와 팔척귀의 계약을 풀어주마 라고 말하는 열이에게 풍산은 비웃지만 열이가 강철이에게서 받은 야광주의 힘으로 풍산의 이마에 손을 대자
풍산과 팔척귀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풍산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팔척귀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팔척귀는 이미 풍산에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 팔척귀는 임금을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 모습에서 원자가 말했던 팔척귀는 무서운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7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풍산의 연결이 끊어진 팔척귀는 이제 임금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그 모습에서 임금은 자신의 가족과 연관된 어떤 비밀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척귀가 다가올수록 13년 전 일어났던 왕실의 비극적 사건이 임금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귀궁 7화는 수살귀의 저주에 걸린 여리를 구하기 위해 강철이가 자신의 야광주 힘을 나눠주며 인간적인 감정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여리는 강철이의 도움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중전과 왕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